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김명현입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 분단 70여 년을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부제로서는 독일 통일 30주년을 회고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통일에 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앞에 있는 표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표지는 나사에서 제공한 몇 년 전에 우주에서 본 한반도의 야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한의 그 밝은 불빛에 비해서 북한은 완전히 바다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한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단된 이 상징적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 통일이 되어져야 하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 통일 30주년 1990년 10월 3일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작년 2020년 독일 통일 기념 30년 학술대회, 그리고 심포지엄, 각종 토론회, 학술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열려서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 통일 30주년을 조명하면서 과연 아직 통일되지 않은 우리 한반도는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독일 통일을 한 나침판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독일 통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관심과 또 아티클 이런 것을 봄으로 해서 과연 독일 통일이 그 과정마다 그렇게 순조로웠던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그 분단과 통일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그 흡사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얄타 회담이라는 2차 세계대전을 종전을 맞이해서 얄타 회담을 가졌었는데, 세 나라가 정상이 그 얄타 회담을 했습니다. 이 얄타라는 곳은 북해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휴양 도시인데, 거기서 5월 달에 1945년 5월 달에 2차 세계대전 종전이 임박해서 세 나라 정상, 즉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이 세 정상이 모여서 이 독일에 이제 점점 폐색이 짙어가니까 종전이 됐을 때 과연 독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식민지로 있던 우리 한반도의 그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열렸습니다. 그때 독일 통일의 문제를 앞서서 우선 패전을 당한 독일에 대해서 분할 점령을 하자. 네 나라가, 그 연합국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되, 이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독일의
서쪽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점령하고 동쪽 부분은 동독이 소련이 점령을 해서 4개국이 독일을 점령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분할 점령한 목적은 독일이 다시 재무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5월이 항복을 하고 그 네 나라가 독일을 네 등분해서 점령을 했는데 우리 한반도 문제는 조금 있다가 우리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 얄타회담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마치 땅을 네 등분해서 나누어서 점령해서 이제 이 분할된 것은 독일이 아니고 점령국의 지시를 받는 그런 위치로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된 것이 아니고 동독을 점령했던 그 소련이 마음이 좀 냉전 시대에 막 들어가기 시초였었는데 공산 진영과 상계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분할 점령한 데서 세 나라는 연합국은 뜻을 같이 했는데 소련은 좀 더 마음을 달리해서 점령한 지역의 동독 지역에서 이제 화폐를 개혁해갖고 하나의 마르크화였었지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점령지에서 물러나고 소련과 미국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동쪽에 소련은 동독이 되고 서쪽에 독일은 서독이 돼서 분할이 됩니다. 그것이 1949년에 분할이 동독과 서독이 분단이 되죠. 그러면서 동독은 마르크화를 쓰던 마르크화를 폐기하고 단독 자기 이 나라 동독의 별도의 그 화폐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분단이 고정화되다시피 해서 그 동독과 서독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동독, 서독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쭉 각자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동독에서는 아무래도 그 소련의 입김을 받게 되고 서독은 서방 진영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입김을 받게 돼서 두 나라가 전혀 다른 체제에서 해가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독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동독을 탈출할 때 동독 국경, 동서독 국경을 지키던 동독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사살되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게 되죠. 그러다가 1973년에 그래도 공산주의, 소련 휘하에 있던 나라들 중에서는 동독이 제일 경제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때 동독의 수상이 이 정도면 우리도 잘 사니까 이 텔레비전 이런 것을 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서독에 있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 채널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시청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용함과 동시에 약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서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들이 획일적인 자기 나라의 동독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탈북자들처럼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고 또 사상자가 나고 이렇게 해서 붙어있는 헝가리를 통해서 거쳐서 탈출하기도 하고 헝가리도 그때 공산주의 국가니까 동독하고는 좀 자유스럽게 여행을 했는데 헝가리를 거쳐서 서독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서신교환이니 이런 이제 좀 자유스럽게 텔레비만 오픈한 게 아니고 더 많은 동독에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유를 주게 된 그 이유는 빌리 브란트의 서독 수상이 좀 더 개방적인 그런 분이라 동서독의 같은 민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의 물꼬를 터야겠다 하고 1975년에 폴란드 그 전쟁 기념비에 가서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일으켰던 자기 동족의 그 죄를 사과한다는 뜻에서 헌화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어서 동독을 방문해가지고 동독 수상과 만나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빌리 브란트 수상의 그 동독 방문 이후로 서신 교환 그리고 텔레비전 기타 여러 가지 동서독의 물적 인적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975년도에 빌리 브란트의 그 방문 이후로 동서독은 이제 냉전이 아니라 뭐가 좀 편안한 그런 위치로 돌아서서 이제 좀 믿는 신뢰가 구축되기도 해서 많은 그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빌리 브란트의 동독 방문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동서독의 그 물적 인적 교류는 더 활발해지고 점점 더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깊이 가지게 되고 1980년에 들어서는 소련이 많이 그 개방 쪽으로 이렇게 문호를 소련 자체도 개방하면서 1985년에 고르바초프라는 그 소련 지도자가 나옴으로 해서 개혁 개방의 정신을 가진 그 지도자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많은 동구의 공산 국가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자유를 허용하게 되는 펠레스트로이카, 다시 말하면 개혁 기반에 대해서 자유의 가치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획일적인 그런 공산주의 그 세계의 자유의 바람이 불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서독에서 많은 준비와 또 토론과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과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면 동독이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경제적인 그 대책을 어떻게 할, 이런 것이 이제 서독에서 많이 그렇게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이후로 이 개혁 개방의 바람은 동독에 더 심하게 불어서 13,000명의 동독 인들이 서독으로 대량으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독의 그 탈출자들은 아랑곳 없이 계속 끊임없이 베를린 장벽 혹은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왔다가
1989년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도저히 더 막을 수가 없다. 이 바람은 그냥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베를린 장벽을 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2일에 지금 방금 보셨던 사진, 통일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한 커플들이 통일의 기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침내 1990년 역사적인 10월 3일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까지가 동서독의 통일에 관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이 독일의 통일의 과정을 크게 참고로 하고 나침반 역할로 독일을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를 보면 이 도표는 동독과 서독의 그 당시 배율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나라의 힘을 비교해 놨는데 서독이 동독의 땅 약 2배가 넘고요. 그리고 인구는 동독의 6배가 되고, 그리고 GDP나 국민 총생산 이런 것이 동독에 비해서 훨씬 더 서독이 부유했습니다. 이런 비율을 오른쪽에 있는 비율을 우리 창으로 찬찬히 보시면 그 통일 당시에 그 동서독의 그 경제, 그리고 나라의 면적, 인구의 숫자 이런 것 비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의 알윈 토플러, 아놀드 토린비, 이런 분들이 한반도의 그 장래를 얘기를 했을 때 한반도는 인디라 간디의 아버지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동방의 등불이 확실히 통일만 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통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통일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